문화마다 정말 많은 차이가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다른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식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사람이 먹어도 되는 수준을 훌쩍 넘어선 자칫하면 치명적일 수도 있는 음식을 실제로 먹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안전하지 않은 음식을 먹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사람들이 실제로 먹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음식입니다. 22. 식충식물. 이 영상의 분위기를 단번에 잡아주는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식물을 먹는다고 하면 솔직히 크게 놀라지는 않으실 겁니다. 채식주의자도 있고 유기농 식단을 고집하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채소는 몸에도 좋고 일부 식물은 약으로도 쓰이죠. 그러니 식물을 먹는다는 것 자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식충식물을 먹는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비너스 파리지오, 선두루, 피처플랜트 같은 식물들 말이죠. 이 식물들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곤충을 유인한 뒤 특수한 화학물질로 먹이를 분해해서 영양분을 흡수하도록 진화한 식물들이거든요. 과학자들조차 이 식물들의 작동 방식에는 감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이걸 먹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먹을 수는 있지만 절대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일부 식충식물에는 사람의 위장을 심하게 자극하는 독성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잘못 먹으면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죠. 또 하나의 문제는 모든 식충식물이 먹이를 완전히 분해하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즉 소화되지 않은 잔여물이 그대로 사람 몸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들은 이론적으로는 먹을 수 있지만 어떤 종류인지 정확히 알고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는지에 따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무턱대고 식물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먹을 수 있는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19위 후구. 후구가 물고기라고 하면 대부분은 그냥 생선이구나 하고 넘어가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덧붙이겠습니다. 후구는 바로 복어입니다. 이 사실을 듣는 순간 조금 불안해지시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복어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맹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독성은 정말로 치명적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도 가장 위험한 동물, 독 중 하나로 꼽힐 정도고 아주 소량만 섭취해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복어가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무려 300년 동안 섭취가 금지되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일본에서는 후구가 엄연히 고급 요리, 즉 별미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조리 기술과 경험 때문입니다. 일본의 요리사들은 복어에 독이 있는 부위를 정확하게 제거하는 방법을 오랜 시간 연구했고 그 결과 독성 부위를 완전히 도려낸 상태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격한 조건이 따릅니다. 복어를 조리하려면 반드시 공식 면허를 가진 요리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요리는 허가된 식당에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집에서 직접 조리하는 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일본 왕실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후구를 먹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안전하게 조리되었다고 해도 혹시 모를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후구는 일본 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섭취 자체가 금지된 음식으로 분류됩니다. 18위. 아키. 이번에도 역시 조리법과 경험이 생사를 가르는 음식입니다. 이번 무대는 자메이카입니다. 자메이카의 국가과일로 불리는 과일, 바로 아키입니다. 이 과일은 자메이카에서만 자라는 특별한 과일이고 원래는 서아프리카가 원산지입니다. 현지 사람들은 이 과일을 정말 사랑합니다. 말 그대로 열광할 정도죠. 문제는 이 과일이 제대로 익었을 때만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아키가 완전히 익어서 자연스럽게 벌어졌을 때,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손질했을 때는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이 과일은 순식간에 치명적인 도구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익지 않은 아키에는 하이포글리신이라는 독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독소는 자메이카 구토 증후군이라는 무시무시한 병을 유발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그냥 심한 복통 정도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위험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과일이 완전히 익어서 자연스럽게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다음, 먹을 수 있는 특정 부분만 섭취해야 하고 검은색 씨앗과 주변 부위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는 독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아키는 전 세계로 자유롭게 수출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는 엄격한 과정을 거쳐 가공된 제품만 아주 제한적으로 수출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아예 수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금 가혹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설명을 듣고 나서도 한번 먹어볼까라는 생각이 드실까요? 독성 부위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제거하지 못했다면 그 대가는 너무 클 수 있습니다. 17위. 리치. 이번에는 인도에서 벌어진 상당히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리치는요, 제대로 먹으면 정말 달고 맛있는 과일입니다. 문제는 늘 그렇듯이 먹는 방식과 상황에 있습니다. 몇 년 전 인도에서는 리치 농장 인근에 살던 아이들 사이에서 이상한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이 리치를 먹은 뒤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호소했고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망률은 무려 약 40%에 달했습니다. 숫자만 봐도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느껴지실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조사 결과 아이들은 익지 않은 리치를 먹고 있었고 더 큰 문제는 공복 상태에서 리치를 먹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리치에는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 이 성분이 들어오면 아이들의 몸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혈당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경련, 의식저하, 혼수, 사망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완전히 익은 리치는 오히려 굉장히 건강에 좋은 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리치 한 컵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비타민 B 즉 리보플라빈 그리고 칼륨과 구리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리치는 단독으로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적당한 양을 지켜야 합니다. 익었는지, 언제 먹는지, 얼마나 먹는지 이 세 가지가 어긋나는 순간 건강식품이 순식간에 치명적인 음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이 사례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위. 살아있는 낙지. 일부 지역에서는 낙지를 살아있는 상태로 먹는 음식이 존재합니다. 이쯤 되면 인류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죠. 여기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살아있는 낙지를 먹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생으로 먹을 때는 살아서 꿈틀거리지 않으면 먹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표현이 완전히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낙지 자체는 이미 죽어 있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낙지를 잘게 자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먹게 되는 다리 부분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경 반사 때문에 접시에 올려진 상태에서도 꿈틀거리며 움직입니다. 이걸 그대로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위험합니다. 낙지 다리는 여전히 흡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입이나 목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음식 때문에 사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낙지 다리가 목에 달라붙어 기도를 막아버리고 그 결과 질식사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맛있게 먹으려다 숨이 막혀 사망한다는 건 절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역 특산 음식이고 색다른 경험이라고 해도 이 음식은 분명히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15위. 카수마르주. 이제 등장하는 음식은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바로 카수마르주입니다. 처음 들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치즈이기 때문입니다.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치즈에는 치명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카수마르주는 이탈리아에서만 일부 소비되는 음식입니다. 이탈리아는 보통 요리로 정평이 나 있는 나라죠.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치즈가 왜 위험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구더기 치즈이기 때문입니다. 농담도 아니고 비유도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치즈에 일부러 틈을 만들고 그 틈에 파리들이 알을 낳게 둡니다. 그 알에서 구더기가 부화하고 이 구더기들이 치즈 속을 돌아다니며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그 결과 치즈는 점점 더 부드럽고 크림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의 치즈를 사람들이 실제로 먹습니다. 놀랍게도 이 치즈를 먹는 사람들은 정말 맛있다, 아무 문제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치즈가 상업적 판매 금지입니다. 혹시라도 인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네스북에서는 카수마르주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치즈로 기록했습니다. 세상에, 치즈 앞에 가장 위험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래도 말이죠.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14위. 하우카를. 아직도 속이 괜찮으신가요? 고개를 젓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영상을 클릭하신 이상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건 이미 각오하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구더기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신 상어 이야기입니다. 상어를 먹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닙니다. 상어 고기를 먹는 문화는 의외로 여러 나라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에는 조금, 아니 상당히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하우카를이라는 전통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은 상어를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먼저 상어를 잡은 뒤 그 고기를 한 달 가까이 땅속에 묻어둡니다. 그렇게 썩힌 다음 다시 꺼내서 일정 과정을 거쳐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듭니다. 말로만 들어도 이미 상당히 강렬하죠. 이 음식은 일종의 발효상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삭힌 홍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 음식을 통해 자신들의 전통과 뿌리에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경험 자체를 위해 멀리서 아이슬란드까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 혹시 카수 마루주처럼 의외로 맛있다는 반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셨다면 그 기대는 접으셔도 됩니다. 하우카를은 아이슬란드 사람들조차 인정할 만큼 악취가 심한 음식입니다. 실제로 먹어본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운이 좋으면 소변 같은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도 전통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이쯤 되면 전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강력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13위. 카사바. 이제 조금은 덜 자극적인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부터는 의외로 꽤 익숙한 재료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음식은 카사바입니다. 채소에 해당하는 식물이고 사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평소 식단에서 카사바를 드셔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안심하셔도 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일 없이 살아계시다면 아마도 생으로 드신 적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카사바를 생으로 먹으면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카사바에는 청산가리, 즉 사이아나물이 들어있습니다. 날것 상태에서는 이 독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를 섭취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카사바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종류이고 다른 하나는 청산가리 함량이 훨씬 높은 종류입니다. 쓴맛이 강한 카사바일수록 독성이 더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식물은 왜 계속 먹는 걸까요? 이 독성은 사실 피할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카사바를 물에 충분히 담가두거나 완전히 익혀서 조리하면 청산가리는 제거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카사바는 전혀 해롭지 않은 식재료가 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카사바는 절대 생으로 먹지 말 것. 조리만 제대로 하면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겁니다. 이 목록에 등장하는 많은 음식들처럼 결국 핵심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12위. 루바브. 이 음식은 아마 많은 분들이 꽤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루바브는 요즘 식재료로 정말 흔하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디저트나 요리에 자주 들어가는 재료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설마 지금까지 우리가 독이 있는 음식을 먹어왔던 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부분만 피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루바브에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루바브 잎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높은 농도로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 옥살산은 줄기에도 소량 들어있긴 하지만 잎에는 그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소량의 옥살산만 섭취해도 사람은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증상은 보통 몇 시간 안에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다 섭취했을 때입니다. 옥살산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고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지옥 같은 통증을 유발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신부전, 즉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루바브를 사용할 때 잎을 철저히 제거하고 줄기만 섭취합니다. 우리가 평소 아무렇지 않게 쓰는 재료에도 이렇게 치명적인 또 다른 얼굴이 숨어 있다는 사실, 조금은 섬뜩하지 않으신가요? 11위. 엘더베리. 엘더베리는 앞서 소개한 루바브와 꽤 비슷한 점이 있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굉장히 몸에 좋은 열매로 알려져 있으면서도
동시에 독성이 있는 식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어도 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를 두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럼 진실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맞습니다. 엘더베리 나무에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부분과 상대적으로 안전한 부분이 함께 존재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씨앗, 줄기, 잎, 뿌리입니다. 이 부위들에는 사이안 화물을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섭취하면 심각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걸 많이 먹게 되면 확실하게 몸이 망가집니다.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어떤 엘더베리는 열매 자체는 먹어도 안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열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독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엘더베리를 섭취할 때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정확히 어떤 품종인지 알고 제대로 손질해서 먹는 것. 이 기준만 지킨다면 엘더베리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엘더베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식물이나 열매를 먹을 때는 항상 이 정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12. 강낭콩. 이 음식도 많은 분들이 꽤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강낭콩은 일상적으로 정말 자주 먹는 식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미 드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도 위험했던 건가? 대부분의 경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강낭콩은 이미 안전하게 처리된 상태이고 확률로 따지면 거의 100%에 가깝게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직접 키운 강낭콩을 집에서 요리해서 드신다면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합니다. 강낭콩은 절대로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아주 소량만 먹어도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강낭콩에 들어있는 렉틴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렉틴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단백질인데 많은 식물에 소량씩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강낭콩에 들어있는 렉틴의 양이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이 성분을 그대로 섭취하면 심한 복통, 구토, 설사 같은 급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낭콩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조리해야 합니다. 완전히 익히기만 하면 이 독성은 사라지고 강낭콩은 안전한 식재료가 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강낭콩은 익혀서 먹으면 약, 날로 먹으면 독입니다. 9위. 블러드 클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음식은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블러드 클램. 말 그대로 피조개처럼 보이는 조개입니다. 이 조개는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는데 특히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섭취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조개는 A형 간염을 비롯해서 E형 간염, 장티푸스, 이질 같은 각종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즉 이걸 먹으면 단순히 배탈이 나는 수준이 아니라 질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통계가 있습니다. 블러드 클램으로 인해 30만 명 이상이 A형 간염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 정도면 왜 금지됐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조개를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걸 막기 위해 단속과 압수까지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블러드 클램을 아주 철저한 조리 과정을 거쳐 식재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앞서 소개한 후구, 보거처럼 조리 방식과 위생 관리가 완전히 다르면 결과도 달라지는 겁니다. 문제는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 조개가 제대로 조리되지 않은 상태로 섭취됐다는 점입니다. 그 차이 하나가 수십만 명의 감염자를 만든 겁니다. 이 사례는 어디서 먹느냐,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8위. 생캐슈넛. 이번에도 다시 생으로 먹으면 위험한 음식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인공은 캐슈넛입니다. 다행히도 먼저 안심하셔도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사는 캐슈넛은 대부분 안전하게 가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캐슈넛을 먹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진짜 생캐슈넛입니다. 이 생캐슈넛은 가공 공장에서 일하거나 직접 열매를 수확하지 않는 이상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연식품 매장에서는 자연 그대로라는 이유로 이 생캐슈넛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이라는 건 단순히 볶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캐슈넛에는 이중 껍질이 남아있는데 그 껍질 안에는
사람에게 매우 위험한 수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부에 닿기만 해도 심각한 발진을 일으킬 수 있고 섭취할 경우 독성이 됩니다. 혹시 이 설명이 익숙하신가요? 이 수지 성분은 온나무나 독담쟁이에서 피부 발진을 일으키는 물질과 같은 종류입니다. 그래서 생캐슈넛을 아무 처리 없이 만지거나 먹는 건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캐슈넛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자연식, 날 것이라는 말에 끌려 정체를 모르는 생캐슈넛을 먹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7위, 아프리카 황소개구리. 이 음식은 솔직히 말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프리카 황소개구리는 나미비아 같은 일부 지역에서 실제로 먹는 음식입니다. 현지에서는 이 개구리를 진미, 즉 별미로 여길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먹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개구리를 너무 늦게 먹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급성 신부전, 즉 신장이 갑자기 기능을 멈추는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실제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이걸 먹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맛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몇 시간 뒤에 병원 침대가 아니라 시신 안치대에 누울 수도 있는 음식이라면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개구리도 많습니다. 굳이 목숨을 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건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고 싶을 뿐입니다. 6위, 사과주스 속 비소. 이 이야기는 예전에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소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구나 바로 떠올리죠. 몸속에 들어가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그 비소가 우리가 아주 흔하게 마시는 사과주스에서 검출됐다는 점입니다. 사과주스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마시는 음료입니다. 특히 아이들도 자주 마시죠. 그럼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사과주스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 실제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문제는 기준치입니다. 비소에는 이 정도까지는 허용된다는 법적 기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량의 비소라도 장기간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과주스에 왜 비소가 들어갈까요? 한 가지 이유는 원료 수급과 재배 환경입니다. 전 세계에 유통되는 사과주스 원액 중 상당량이 중국산 사과에서 나오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비소 성분이 포함된 농약이나 토양 오염의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과가 자라는 과정에서 비소가 흡수되고 그 성분이 주스에도 미량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당장 한 잔 마신다고 큰일이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매일같이 마시거나 장기간 반복 섭취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5위, 통조림 참치. 이번 이야기도 앞선 사과주스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몸에 좋다, 건강식이다라고 알려졌던 음식이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통조림 참치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조림 참치에서는 수은, 비소, 납, 주석 같은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소량의 금속 성분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금속이냐, 그리고 얼마나 자주 섭취하느냐입니다. 비소나 납은 몸속에 들어오면 절대 반가운 성분이 아닙니다. 수은 역시 신경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분들은 왜 참치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참치가 헤엄치는 바다 자체가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배출된 폐수, 환경 오염으로 인해 바닷물에 중금속이 섞이고 그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성분들을 몸속에 축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가 먹는 통조림 참치로 이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15개 이상의 통조림 참치 브랜드를 조사했는데 모든 제품에서 일정 수준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즉, 특정 브랜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환경 문제라는 뜻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통조림 참치는 완전히 끊어야 할 음식은 아니지만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는 건 분명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4위, 치킨 맥너겟. 이번에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맥도날드입니다. 항상 따라붙는 이야기들이 많죠. 아이스크림 기계는 왜 늘 고장인지 같은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번 주인공은 맥도날드의 대표 메뉴 중 하나인 치킨 맥너겟입니다. 이 메뉴는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내용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먹는 음식이기도 하죠.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겁니다. 치킨 맥너겟은 100% 닭고기만으로 이루어진 음식이 아니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일부 보도와 분석에서는 닭고기 비율이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각종 가공 성분과 첨가물로 채워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성분들 중에는 일반 소비자가 이름조차 읽기 힘든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산업용 제품이나 의료용 소재에 쓰이는 성분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맥도날드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해왔습니다. 자사 제품은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나는 이 설명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의심할 것인가? 치킨 맥너겟을 한 입 베어물 때마다 그 선택은 각자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3위, 부동액.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자동차에 넣는 부동액을 일부러 마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적절한 양만 돼도 치명적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부동액 성분을 섭취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장소는 의외로 아주 친숙합니다.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냉동실에 넣으면 딱딱하게 얼어버리죠. 그래서 먹기 전에 잠시 녹여야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은 대부분 바로 퍼먹을 수 있습니다. 항상 부드럽죠. 그 비밀이 뭘까요? 일부 아이스크림에는 식감을 부드럽게 유지하기 위해 부동액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성분이 사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자동차용 부동액과 완전히 같은 물질을 넣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얼지 않게 만드는 기능을 가진 산업 표준 성분들이 사용되고 있고 이 성분들은 라벨에 반드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잘 퍼지지? 라고만 생각하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 성분들이 즉시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간 반복적으로 섭취할 경우 몸에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 감정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먹고 있는 음식에 이런 뒷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2위, 생우유. 우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식단의 기본 같은 존재입니다. 마시기도 하고 요리에 쓰이기도 하고 각종 가공식품의 재료로도 들어가죠. 그래서 우유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저지방, 무지방, 비타민 강화 우유 등 각자 취향에 맞게 골라 마시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생우유, 즉 살균하지 않은 우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우유를 마신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생우유는 왜 위험할까요? 겉보기에는 일반 우유와 똑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에게 해로운 각종 세균이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약 20년 동안 살균되지 않은 우유로 인해 1,900건이 넘는 질병 사례와 100건이 넘는 입원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수치는 생우유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의 경우 위험성이 훨씬 커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자연 그대로라서 더 건강하다는 이유로 생우유를 찾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맛이 더 고소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클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생우유가 치즈나 다른 유제품으로 가공돼 장거리 유통될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세균이 더 넓은 지역으로 퍼질 수 있고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도 생깁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생우유는 자연식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만약 마시겠다면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1위. 핫도그. 마지막은 조금은 웃기면서도 생각해보면 전혀 웃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핫도그를 먹다가 거의 죽을 뻔한다는 사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특이한 사고가 아니라 통계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핫도그는 만 3세 미만 어린이에게 음식으로 인한 질식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핫도그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먹는 음식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굽는 음식의 상징이기도 하죠. 문제는 그 모양과 질감에 있습니다. 핫도그는 둥글고 길고 질긴 편이라 제대로 씹지 않으면 목에 그대로 걸리기 쉽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키거나 급하게 먹을 경우 기도에 끼어 질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핫도그는 어린이 음식 질식 사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핫도그 먹기 대회 같은 걸 보며 따라 해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선수들은 질식하지 않기 위해 특별한 기술과 훈련을 거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걸 모르고 흉내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핫도그를 한 입 크게 베어물고 싶으신가요? 물론 먹어도 됩니다. 다만 제대로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것, 그것만은 꼭 지켜야 합니다.